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모전 장인이 찝어주는 상타는 글쓰기 전략 19살 베스트셀러 작가가 알려주는 초등 공모전 무조건 상타는 글쓰기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작가는 19살에 무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선 씨를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지금 미네르바 대학, 미국 미네르바 유니버시티의 1학년에 재학 중인 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 서울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체디 국제학교를 재학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력으로 미네르바 대학에 전액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2021년 얼마 전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긴 미네르반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베스트셀러에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당하지만 어떻게 보면 염치 없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살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지금 현재 2021년 현재는 20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사실 자밀초에서는 김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밀초등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우리 초등학교 졸업한 위대한 인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자밀초등학교 쳤더니 다 김선이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다 김선에 대해서 써가지고 왔다는 그런 조금 뭐 과장이 담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본인이니까 또 겸손한 척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게 진짜 맞다고 제가 제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모전에 있어서 뭐 무슨 장관상이니 뭐니 엄청나게 수상 경력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글쓰기 공모전에 제 작품을 다량 출품했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으로서 활동을 해서 또 이제 감사하게도 명예 기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쭉 글쓰기 활동에 전념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미네르반이라는 책이던 뭐 이력서에던 기재를 안 한 출판한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추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름이 있는 상을 수상한 대회들이 꽤 되더라고요. 구체적인 개수는 좀 말하기 좀 부끄러움은 그렇지만 나의 몫인가? 네. 그래서 청와대 어린이 기자는 그냥 기자나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발대식 사회도 본인이 직접 보고 네. 제가 사실 그때 영상 자료 좀 봤는데 정말 막 애기애기했죠. 그 통통한 김선이 이렇게 막 야무지게 마이크를 들고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또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이런 것도 했고. 네, 사실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제 잠시 중단을 해서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서도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똑같이 명예 기자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또 거기서 비슷하게 저희가 졸업식이라고 해야 되나? 수료식 때 통일부 장관님을 모셔서 똑같이 사회를 봤습니다. 네, 체질인가 봐요. 그때도 역시나 네. 네. 아주 그냥 본투브 엔터테이너인가 봐요. 네. 그때도 마이크 들고 또 똑같이 약간 더 큰 통통한 김선이 이렇게 이렇게 좀 보고 비스듬히 있더라고요. 좀 앉아 있고 좀 피곤해서 더 건방지게. 네, 그래서 그 기자단도 그냥 기자단 활동만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진짜 매일 기사를 썼대요. 또 좀 과장이 있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전념을. 그 기자단 내에서도 발대식 뭐 사회도 봤지만 또 네네. 우수 기자단으로 맞습니다. 선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냥 이름만 올리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활동 자체를 열심히 했고 네네. 뭐 그거 외에도 뭐 지금도 뭐 자밀초 김선 뭐 치면은 자료가 인터넷에 무슨 뭐 공모전 거의 뭐 무슨 뭐 이렇게 공모전 사냥꾼 이런 거예요? 네, 아니 제가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붙여주셨던 별명이 현상금 사냥꾼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글쓰기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그 2학년, 전에 네. 사실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약간 동화 만들고 노래 만들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그렇게 즐겨했대요. 요즘도 그래요. 공상 떠는 거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꿈꿀 때도 막 재밌게 상상한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뭐 상상의 원동력이 좋은 기폭제가 되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이제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기자나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사회자도 진행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랜 기간 글을 써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별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욕적이라기보다는 되게 좀 적나라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글이 좋아서 썼고 용돈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고 그냥 뭐 글이 좋아서 쓰는 거지 뭐. 근데 상까지 받고 네, 칭찬받고 이러니까 네네. 좋아서.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은 감정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머니께서 용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뭐 많이 받아봤자 뭐 이제 뭐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너무하셨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불닭볶음면이 있었나 없었나 라면 컵라면을 몇 개 사 먹지도 못하는 네 그래서 제 스스로 용돈을 벌고 싶었나 봐요. 용돈도 벌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고 게다가 저희가 이제 뭐 검정고시에서 대충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희가 국제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사실 한국의 일반 사립고를 다닌다고 해도 약간 너가? 했을 정도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정말 웃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하루는 초등학교 아마 5학년 때 처음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어머니가 졸라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너가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면 대회에서 상을 타서 그 부상으로 공짜로 하는 해외여행에 가라라고. 그렇게 어머니가 해서 약간 다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순진한 마음에 나 일본 갈래.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조금 더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속세에 물이 들어버려서 눈을 떴나요? 네네. 이제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상금의 맛을 알아버린 김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상금과 부상으로 제거하는 해외여행이 탐나서 공모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가본 나라들이 정말 막 태국, 뭐 스리랑카 뭐 다양한데 사실 이제 그때 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약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용돈 벌기 위해서 글을 쓴다라는 마인드가 되게 강했어요. 지금에서야 사실 그게 조금 굉장히 영어로 숏사이드라고 하죠. 되게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었는데 사실 그 계기가 제가 19살에 이제 책을 쓰고 다른 청소년 작가들의 글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교보문고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젊은 청년 작가들이 시집이라든지 단편 소설집을 내놓는데 그분들께서 쓰신 글과 제 글을 비교해봤는데 저는 약간 나는 여기서 상을 받아야 한다? 그거에 너무 포커싱이 돼 네, 너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좀 약간 그런 속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근데 제가 애초에 처음에 글에 흥미를 뜨고 글쓰기를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제 입장과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시작한 거일 텐데 너무 초심을 잃은 상태에서 너무 돈만 밝힌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후회를 정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을 전달하려고 하고 이제 앞으로 현상금 사냥꾼이 아닌 정말 글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행복한 문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쇄 사냥꾼 되는 거 아니고? 근데 없던 순수함을 이제 찾습니까? 아예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책을 쓰고 난 이후에는 글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미래도 몰라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가장 순수한 문학에 대한 접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본인이 스스로를 표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모전에 수상하는 글쓰기를 가르쳐주기 정말 최적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썼다 하면 장관상이기 때문에. 아유, 가장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20살이 됐고 대학생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금을 사냥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그런 사냥 스킬들을 네네. 나눠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공모전 현상금 사냥꾼.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학부모 입장에선 그나마 공모전 현상금 사냥꾼인 게 다행인 거 아닙니까? 용돈 벌려고 한 게?
뭐 일단 저에게 남은 건 뭐 명예와 돈. 네. 그리고 은근히 그래서 은근히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더라고. 맞아요. 터키도 네. 가고. 아니 뭐 여권이 좀 빽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자. 자기 돈 예. 하나도 안 내고. 아,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 그쵸. 네. 게다가 근데, 이제 예.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하우까지 나눠준다고 하니까 네. 네, 우리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다 귀 기울여서 네, 쏙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뭐 설명 시작하기에 앞서 당연한 말씀이지만 주최 기관 측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고 네, 일단 전략 소개 전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부터 장관상을 타진 않았거든요. 제 첫 장관상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초등학생 국토자랑 글짓기 대회 라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최를 한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탄 게 이제 첫 번째였는데 그때 약간 기폭제가 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금상도 아니고 뭐 장려상, 뭐 참가상 그런 상도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관상이라던가 뭐 국무총리상 등 걸출한 결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뭐 아니면 내 스스로가 처음에 딱 출전 혹은 출품했던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 성적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스스로가 노하우를 쌓았다 혹은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성공한 좋은 사람은 표현으로 없죠. 얘기하자면 첫 술에 배부르야 그런 거고 이제 약간 매우 와닿는 맛이네요. 네. 네네. 속된 표현을 쓰자면 짬이 차야 상을 탈 거 아니냐. 처음부터 어떻게 네. 처음부터 어떻게 제 아무리 김선이어도 현상금 사냥꾼이어도 꾼이 되기까지의 어떤 짬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를. 부끄럽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처음부터 약간 부모님들이 진짜 막 이제 막 글쓰기 시작한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데 대회를 내보내면서 진짜 네네. 처음부터 장관상을 바란다든가 그런다면 아이가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순수한 목적을 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글쓰기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맞아요. 부담만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지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막 너무 많은 논술 학원이나 아니면 논술 뭐 그런 워크나 아니면 대회들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뭔가 학원이나 제3의 업체를 통해서 참가했을 때 학생 자체가 글쓰기에 좀 거리를 두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글쓰기가 특히나 중요해지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가서 아이가 슬퍼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천천히 수상보다는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글쓰기에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냥을 해도 본인이 원해서 사냥을 했던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주도적으로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계속 네네.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첫 번째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전략은 주최 기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단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포스터를 보셨을 때 주최 기관이나 후원하는 곳을 다 찾으시고 그 후원 기관이나 주최 기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혹은 업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글쓰기 대회를 왜 주관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뭐 영유아 학생들이 이제 글쓰기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고 아이가 만약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일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주최 기관에 관해서 토의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대회에서 어떤 글을 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뭐 예시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상 중에 미국의 걸출한 대학들의 입학 사정관들을 모아놓고 어떤 특정한 에세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약간 평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외국의 유명한 대학교인 브라운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 분께서 자신의 경험 중에 자기소개 에세이를 참전용사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한 학생이 썼었는데 너무 잘 썼었대요. 그러니까 막 뭐 할아버지의 뭐 자자적인 경험이나 뭐 깨닫게 된 교훈, 결론은 뭐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너무 아름답게 썼는데 정작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학생 말고 할아버지를 뽑고 싶었다는 거죠. 약간 까마귀 깍깍 네, 날아가야 될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기껏 잘 써놨더니 네. 아니 나 너 말고 네 할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최 기관이 그 대회나 혹은 그 에세이
플랫폼을 호스트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지금 뜨고 있는 제 생각에 되게 트렌디한 공모전 중 하나가 에어컨으로 유명한 위땡땡 회사에서 여는 공모전이 있는데 이런 특히나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자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하는 대회들 은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더욱더 친숙하고 정말 친구 같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자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뭐 롯땡 기업도 뭐 롯땡 프렌즈 식으로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표방하고 있지 기업은 않습니까? 브랜딩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에어컨 특히나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쓰는 것보다도 아이의 관점에서 실생활에서 얼마나 그 제품이 아이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는지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대회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이제 7살짜리 애가 에어컨에 이 부품이 들어가고 이 부품이 들어가고 이게 막 기술적으로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런 굉장히 전문성이 짙은 글을 원하지 않아요. 이 대회에서 원하는 거는 정말 무더위에 그 발을 세웠는데 너무 기뻤다라는 정말 그 간단한 아이의 입장에서 느낀 경험을 감성적이고 아름답게 특이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작가님도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그 빠지는 만화가 있어요. 헬로카 땡이라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공모전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그 이러고 그 성우 말해도 돼요 우리? 근데 아까 브라운 대학교 말했으니까. 네, 현대차에서 지원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뭐 헬로카봇 에이스 뭐 이런 거 다 실제 있는 그거 아시죠? 다 네네. 그리고 모델명이 다 들어가요. 모모 그랜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무슨 뭐 현차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서 이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현대차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 네, 맞습니다. 멋진 로봇 이런 감성을 심어주기 위함인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이 그 지나가면은 이제 현대차 지나가면 저거 헬로카봇 누구다 이러면서 맞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릴 때부터 그런 쭉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또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되게 장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뭐 기업에서 하는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쵸.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나에게 학비를 내준 아주 고마운 곳 이런 그런 브랜딩에 대한 전략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모전 역시 같은 의미에서 네. 진행을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딱 글을 써야 아무래도 수상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정확히 파악하시네요. 뭐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저는 장관상을 탄 적이 없어요. 아유. 어린이 기자단은 했었습니다. 아유 뭐 기자 출신이네요. 똑같이. 네. 네네. 저는 조선일보.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한 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그러면? 네, 두 번째 전략은 초안은 무조건 학생이 스스로 작성할 것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위땡땡 상호 공개해도 되겠죠? 네. 위닉스 안 되면 편집 때 날려주세요. 네네. 위닉스 공모전에서 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다시피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나오는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른의 손에 닿는 순간 그 순수함이 없어져 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이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학생의 시각으로만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함은 결국에는 학생만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토의를 하고 초안은 학생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부모의 손길 없이 뭐 제2의 전문가의 손길 없이 다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이 순수함이라는 그 절제된 감정이 결국 뭐냐면 이게 사실 예시를 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순수함이 절제된 네. 감정? 약간 맞아요. 와닿지 않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에서 네. 제가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뭐 담백함, 순수함,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을 좀 말로 옮기기가 좀 힘든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고
이제 잠깐만. 네네 이거 나이 몇 살이에요? 왜 이걸 알지? 20살입니다. 이거 내 세대 얘긴데? 20살입니다. 아예 되게 나이 속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예 유명한 예시니까. 갑자기 동년배처럼 느껴지는 이 약간 친숙한 뭐지? 아, 네, 아무튼. 네네. 아니 그래서 대놓고 슬프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약간 떨어지는 눈물을 어떻게든 부여잡으며 그 내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아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 입장에서 썼을 때는 훨씬 더 그 아련함과 순수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뭐 엄마 보고 싶어 이런 거보다 엄마 안 보고 싶어요. 막 이런 게 약간 맞아요. 더 슬프고 네, 짠하고 약간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아니면 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편찮으셔서 아이가 직접 뭐 뭐야 그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이제 어버이날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한테 이제 아이가 직접 아침을 차려가지고 가져다 주는 영상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거기서 아이는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단순한 행동 그리고 네 그러니까 행동이나 그런 사실적인 부분을 최대한 담백하고 간결하고 순수하게 쓰면서 감정이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슬프다,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초아는 이제 어린이 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 개입을 하는 순간 사실 글이 작가의 손에 떠나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작가 그 글의 주체는 어린인데. 맞습니다. 어른이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아예 글의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 있는 네, 거죠. 작가는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문법 실수라든지 뭐 문장 구조에 있어서 보완하고 싶은 점이 있더라도 초안을 다 작성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아이의 손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거 다 아는데도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막 보면은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오죽하면은 애 숙제 봐주다가 살이 나온다는 표현 쓰거든요. 아, 뭐 살이 네. 함 만들어야 된다. 뭐. 맞아요. 줄줄 나온다 이러거든요. 네. 네, 막 막 너 왜 그걸 몰라? 네. 막 맞춤법이며 뭐 문법이며 뭐 난리가 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네. 우리가 원래 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떠올리며 네네. 참아야 한다는 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잘 한번 참아봅시다.